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지금 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심지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된 바로 이 언어는 바로 한국어입니다. 2021년 베트남은 전국 시범학교에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이미 수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어가 공교육에 도입되었고 이제는 유럽과 북미에서도 그 열풍이 퍼지고 있다는데요.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공립학교 한국어 수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커뮤니티는 이러한 현상에 놀라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한류 덕분이다, 단순한 유행이다 라고 평가절하하는데요. 이제는 과학적 언어구조와 문화적 매력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존댓말의 깊이, 언어적 질서감, 글자 체계의 과학성. 해외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이제 한국어를 스스로 배우고 싶어하는 제2외국어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부분에서는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인기 있는 외국어로 선정되었고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는 공교육에 한국어를 확대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팝, 드라마, 뷰티, 음식 문화와 함께 한국어가 일상으로 스며드는 중인데요. 어떻게 한국어는 세계 교육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선 전 세계에서 한국어가 공교육에 도입된 배경과 그 속에 숨겨진 소프트 파워의 비밀까지를 흥미롭게 연구한 어느 교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들고 있을 때 눈을 떴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죠. 저는 리처드 브라이언스라고 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일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언어를 배우는지 연구하고 있었죠. 항상 영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한국어나 중국어, 일본어 같은 언어는 너무 배우기 어렵고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케임브리지에 있는 제 아파트는 조용하고 깔끔했어요. 책장에는 언어에 관한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고 벽에는 영어가 다른 언어보다 더 좋다고 주장하는 제 논문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제 연구가 정말 자랑스러웠죠. 거울을 보며 흰머리가 섞인 머리를 빗고 있었어요. 안경은 코 위에 반듯하게 걸려 있었죠. 항상 좋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조금 느슨하게 매고 있었어요. 전문적으로 보이면서도 편안한 모습을 좋아했거든요. 여행 가방은 이미 문 옆에 놓여 있었어요. 오늘 업무차 런던으로 떠나려고 했거든요. 거기서 다른 교수들과 만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었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지 이미 다 생각해두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쓰게 될 거라고 말해줄 생각이었죠. 한국어 같은 언어는 배울 가치가 없다고도 말해줄 계획이었고요. 런던에서 만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영국 아이들이 한국 음악이나 음식을 좋아한다는 웃긴 이야기를 또 듣게 되겠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영어가 훨씬 더 좋은데 왜 굳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까? 친구는 웃지 않았어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직접 한번 보고 결정하는 게 어때? 그렇게 말했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가 뭘 안다고? 전문가는 바로 저였으니까요. 이 분야를 20년 동안 연구해 왔었거든요. 그때 제 딸 소피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금발 곱슬머리가 얼굴 주위로 통통 튀고 있었죠. 분홍색 머리띠에 반짝이는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아빠 여행에서 돌아오면 또 겨울왕국 보면 안 돼요? 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물론이지, 딸을 잠깐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곧 소피는 더 이상 겨울왕국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노래를 배우고 싶어 할 거예요. 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 타면서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언어가 중요하고 어떤 언어가 중요하지 않은지도 안다고 믿고 있었죠.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곧 알게 될 거였지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아래로는 미국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앞으로는 런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어린 여자아이가 다이너마이트라는 한국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을 유치원도요. 그 소녀가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죠. 그때 저는 그저 언어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 리처드 브라이언스였을 뿐이에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전문가였죠. 비행기가 런던에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었어요. 회색 구름이 하늘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가벼운 비가 공항 창문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죠. 제 강의와 미팅에 대해 생각하며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여기선 아무것도 저를 놀라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적어도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브리스톨에 있는 에즈힐 유치원이었어요. 밝은 노란색 벽에 아이들의 그림이 여기저기 붙어있는 작은 학교였죠. 그들이 어떻게 언어를 가르치는지 참관하러 간 거였어요. 평소처럼 영어 수업, 아마도 불어나 스페인어 수업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통 유치원생들이 부르는 노래 같지 않은 음악이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반짝반짝 작은 별이나 버스 바퀴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거였죠. 발이 저절로 리듬을 타게 만드는 비트가 있는 음악이었어요. 교실 안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아이들이 둘러앉은 원 한가운데에 금발의 작은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 아이는 음악에 맞춰 팔과 다리를 완벽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죠. 다른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보면서 몇몇은 그 아이의 동작을 따라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음악이 멈추자 그 작은 여자아이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어요. 이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야. 선생님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며 어디서 그 춤을 배웠는지 물었어요. 아이는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연습했다고 대답했죠. 선생님도 좋아한다고도 말했고요. 저는 입이 살짝 벌어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아이들은 영국 아이들인데 왜 한국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걸까요? 친절한 눈빛과 부드러운 갈색 머리를 가진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파란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고 눈가에는 웃음주름이 있었죠. 이분이 바로 헬렌 유치원 원장님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분이었죠. 브라이언스 교수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꼬마 케이팝 팬들을 보셨군요. 웃으려고 했지만 얼굴이 굳어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에요. 그렇게 말했죠. 다음 달이면 또 다른 거에 맞춰 춤추고 있을 거예요. 헬렌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저와 함께 오세요. 그렇게 말했죠. 사무실에서 헬렌은 아이들이 한글을 마치 예술 작품처럼 그리는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작은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서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영상도 들려주고 있었죠. 아이들이 저녁 식사 때 김치를 달라고 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게 해달라고 졸라대는 부모님들 이야기도 해주었고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교수님, 헬렌이 말했어요. 이 아이들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문화와 연결되고 있어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만약 그녀의 말이 맞다면 제 평생의 연구가 잘못된 거였으니까요. 20년 동안의 연구. 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영어만이 중요한 언어라고 말해온 시간이었죠. 그걸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일 뿐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죠. 헬렌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폴더 하나를 건네주었죠. 이건 부모님들이 보낸 편지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밤에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정말 단순한 유행인지 아닌지 말해주세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폴더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죠. 한 아버지는 딸이 자기에게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용돈을 모아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을 사는 모습을 설명했고요. 한 조부모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수줍음. 많은 손주가 친구를 사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전화가 울렸어요. 매일 밤 대화하는 딸 소피였죠. 화면에 소피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인사하며 금발 곱슬머리가 통통 튀고 있었죠. 아빠. 소피가 말했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랍게도 한국어로 뭔가를 말했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가슴이 쿵하고 뛰었어요. 소피, 그건 어디서 배운 거니? 소피는 킥킥 웃으며 친구가 유튜브에서 한국 만화를 보여줬다고 말했어요. 내가 집에 돌아가면 같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냐고 물었죠. 작별 인사를 한 후 여전히 전화를 손에 든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내가 믿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무언가였죠. 침대 위에 펼쳐진 부모님들의 편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치원에서 춤추던 작은 여자아이를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어로 말하는 소피를 떠올리고 있었고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것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었고 그게 제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헬렌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잠에서 깼어요. 호텔 방이 너무 좁고 조용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오늘 일정표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어 같은 아시아 언어가 왜 학교에서 사라질 거냐는 강의를 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어 강의를 취소했어요. 더 많은 것을 봐야 했거든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했죠. 대학교 대신 남런던에 있는 킹스브리지 고등학교로 택시를 타고 갔어요.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었죠. 학교는 크고 오래됐는데 벽돌벽과 높은 창문이 있었어요. 파란색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복도를 걷고 있었죠. 먼저 프랑스어 교실을 찾았어요. 텅 비어 있었죠. 점심시간인데 단 한 명의 학생도 없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유치원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음악 소리였죠. K-팝이었어요. 소리를 따라 복도 끝에 있는 교실에 도착했어요. 문 위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한국어 동아리라고 써 있었어요. 안에는 약 30명의 10대들이 그룹으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과서가 펼쳐져 있었고요. 몇몇은 공책에 한글을 따라 쓰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서로 단어와 문장을 연습하며 대화하고 있었죠. 교실에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이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간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언어를 연구한 수년 동안 자유시간에 언어를 배우기로 선택한 학생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영어 사용자들에게 너무 어렵다고 늘 말해왔던 한국어 같은 언어는 더욱 그랬죠. 검은 머리에 반짝이는 눈을 가진 여학생이 저를 발견했어요.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그렇게 물었죠. 교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누가 너희에게 한국어를 배우라고 했니? 그렇게 물었어요. 누가 이걸 시키고 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 여학생이 말했어요. 그냥 배우고 싶어서요. 그런데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는 어때? 물었어요. 그런 언어들이 더 유용하지 않니? 안경을 쓴 남학생이 말했어요. 그런 언어들은 수업 시간에 배워요. 그렇게 대답했죠. 하지만 그건 그냥 시험을 위한 거예요. 한국어는 달라요. 우리는 실제로 쓰고 싶어서 배우고 있어요. 그 말이 배를 때린 주먹처럼 느껴졌어요. 20년간의 제 연구는 모두 학생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를 배운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머릿속이 어지러운 채로 고등학교를 떠났어요. 영국의 교육을 이해하는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했죠. 영국 교육부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 제임스 윌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임스는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의 사무실은 따뜻하고 친근했는데 창가에는 식물이 있고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죠. 제임스는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동그란 안경, 친절한 미소 그리고 가디건 스웨터를 입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사무실 벽에 걸린 차트와 그래프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영국 전역에서 불과 5년 만에 한국어 학습이 400%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제임스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제임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더 많은 자료를 보여주고 있었죠. 한국어 수업 대기자 명단, 100% 이상의 출석률 학생들이 친구를 데려온다는 의미,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 마이너스 42%의 아이들이 부모님께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반적인 학습 순서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던 거죠. 리처드 제임스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방식의 완전한 변화야.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니까 하고 있는 거야.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맞을 리가 없었어요. 자료에 실수가 있는 게 분명했죠. 20년간의 제 연구가 틀릴 일이 없었어요. 영어가 모든 사람의 언어가 될 거라는 생각 위에 제 경력 전체를 쌓아왔거든요. 한국어와 다른 아시아 언어들이 너무 어렵고 배울 가치가 없다고 세상이 말해왔었죠. 숫자를 보여줘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자료를 보여줘봐. 제임스는 두꺼운 폴더를 건네주었어요. 안에는 설문조사, 인터뷰, 보고서가 들어있었죠. 결과는 분명했어요. 87%의 학생들이 재미있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91%는 시험을 위해서만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었죠. 68%가 한글을 배우기 쉽다고 느끼고 있었고요. 42%의 아이들이 부모님께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걸 읽는 동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적은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 자존심,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20년 후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이었죠. 폴더를 닫고 제임스를 바라봤어요. 더 봐야겠어, 조용히 말했어요. 이걸 이해해야겠어. 제임스가 미소 지었어요. 그는 제가 경계를 넘어 첫 발을 내딛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무섭고 불편했지만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임스의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소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짧은 영상이었죠. 소피의 발음이 제 발음보다 나을 것 같았어요. 선택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옛 믿음을 고수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마음을 열고 이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죠. 아이들이 한국어 배우기를 좋아하고 제 딸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의 일부가 되어 있는 세계 말이에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소피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정말 좋다. 내가 집에 가면 몇 마디 가르쳐 줄래?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예전에 브라이언스 교수는 절대로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그 브라이언스 교수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에 대해서도 틀렸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유치원의 한국 댄스 동아리들,
점심시간에 스스로 언어를 배우는 고등학생들. 한국어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차트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제 딸의 목소리. 집에 도착하자 소피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금발 곱슬머리가 제 얼굴을 간지럽히고 있었고 파란 눈은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아빠, 내가 보낸 한국어 단어 연습했어요? 소피가 물었어요. 미소 지으며 소피가 가르쳐준 인사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소피는 그래도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더 가르쳐 줄게요. 소피가 저를 소파로 끌고 가며 말했어요. 그 다음 1시간 동안 5살 딸이 제 선생님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를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었죠. 입에서 단어들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소피는 저를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우리 꼬마 딸이 언제 이렇게 똑똑해진 걸까요? 다음날 하버드로 돌아갔어요. 내 사무실이 이제는 달라 보이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논문들을 바라봤죠. 모두 영어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고 다른 언어들은 사라질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논문들이 항상 이렇게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이 변한 걸까요? 다음 한 주 동안 한국어 학습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어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이미 한국어학과를 개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교사를 구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학생들이 수업을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어요. 하버드 학과 동료들을 마주해야 했거든요. 원래 회의 시간이었고 제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죠. 회의실은 높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긴 나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죠. 이들은 20년 동안 저를 존경해 온 사람들이었어요. 제 연구를 믿어왔던 사람들이었죠. 이제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 말해야 했어요. 일어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연구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국에서 본 것들이 제가 가르쳐온 내용과 맞지 않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과장인 윌슨 교수가 눈을 좁히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리처드, 자네 전체 경력은 왜 영어가 다른 언어들을 대체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데 쌓아온 거네. 영국의 몇몇 아이들이 케이팝을 좋아한다고 그걸 다 버릴 건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니 정말 바보같이 들리게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전혀 바보 같지 않았어요. 저는 데이터를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제 목소리가 실제 느낌보다 더 강하게 들렸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언어학습이 어떤 언어가 가장 쉽거나 유용한지에 관한 게 아니라면요. 사람들이 실제로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라면요. 논쟁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몇몇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다른 이들은 제 새로운 아이디어에 호기심을 보이고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제 일자리가 여전히 남아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걱정되어야 할 만큼 걱정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가장 어려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한국어 배우기. 휴대폰에 앱을 다운로드하고 한글이라는 한국어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했죠. 항상 한국 글자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낙서처럼 보였거든요. 이제 보니 실제로는 꽤 논리적이더라고요. 각 기호가 소리를 나타내고 그것들이 모여서 단어를 만들고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연습하면서 글자 모양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었어요. 소피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알아듣는 단어가 있는지 귀 기울이고 있었죠. K-팝 노래를 듣고 번역을 읽어보기도 했고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단어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소피가 부엌 테이블에 앉아 한국어 단어 카드에 둘러싸여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아빠,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소피가 물었어요. 소피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언어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던 아빠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배움은 재미있어야 하기 때문이야. 간단히 대답했어요. 아빠가 그걸 오랫동안 잊고 있었어. 소피는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태블릿을 꺼내 좋아하는 한국 만화를 보여주었죠. 우리는 함께 그걸 보았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이해하는지에 놀랐어요. 몇 주가 지났어요. 언어학습에서의 동기부여에 관한 새 연구 논문이 세계의 학술지에서 거절당했어요. 학과장은 방향을 재고해보라고 제안했고 몇몇 동료들은 복도에서 저와 말하기를 그만두었죠. 하지만 이상한 일도 일어났어요. 다시 일을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단지 오래된 생각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호기심으로 살아있는 느낌이었죠. 가장 큰 놀라움은 소피와 제가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을 때 왔어요. 소피는 저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부모님께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죠.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그 단어들을 따라하고 계셨어요. 발음이 틀리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셨죠. 바보처럼 보이는 걸 걱정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냥 손녀와 교감하는 걸 즐기고 계셨어요. 그들을 지켜보면서 마침내 이해했어요. 진정한 보상은 옳은 것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이론을 갖는 것도 아니었고요.
진정한 보상은 배움 자체의 기쁨이었어요. 사람들이 언어를 공유할 때 단지 몇 마디 단어만 알아도 생기는 그 연결감이었죠. 그날 밤 소피와 저는 넷플릭스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한국 드라마를 찾았어요. 고래를 좋아하는 자폐증이 있는 변호사에 관한 이야기였죠. 소피는 그 드라마를 좋아했고 저도 얼마나 재미있게 보는지 놀랐어요. 우영우가 사건에서 이길 때 우리는 함께 환호했어요. 그녀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함께 울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경기를 할 때 우리는 응원하기 위해 빨간 셔츠를 입었어요. 선수들의 이름을 배우고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 함께 응원했죠.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저의 진정한 보상이었어요. 언어에 관한 완벽한 이론이 아니라 딸과의 진정한 교감, 한때 무시했던 문화와의 연결, 다시 초보자가 되는 기쁨이었죠. 런던 여행 이후로 1년이 지났어요. 세상이 변했고 저도 변했죠. 하버드 사무실에 앉아 오늘 아침에 도착한 편지를 보고 있었어요. 영국 교육부에서 온 편지였어요. 2025년에 영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전국 학교에서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게 교육 계획을 만드는데 도움을 청하고 있었죠. 바로 저에게 말이에요. 한때 한국어가 학교에서 사라질 거라고 말했던 교수에게, 아시아 언어를 배우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교수에게, 이제 그들은 수천 명의 영국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제 도움을 원하고 있었어요.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인생은 때로 놀라움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제 새로운 연구는 동기부여가 언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특정 언어를 배우기로 선택하는지, 그리고 즐거움이 어떻게 학습을 더 쉽게 만드는지 연구하고 있었죠. 옛 동료들은 여전히 제 마음의 변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저는 제임스 윌슨과 함께 한국어 프로그램을 위해 런던으로 다시 날아갈 예정이었어요. 영국 전역의 학교를 방문해 교사들과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기를 즐길 수 있게 책과 온라인 수업을 만들 예정이었고요. 하지만 먼저 소피와 특별한 저녁 시간을 계획해두고 있었어요. 일찍 집에 돌아오니 소피가 거실에 있었어요. 3명의 친구들에게 한국어로 색깔 이름을 가르치고 있었죠. 아이들은 빨간색과 파란색, 노란색을 연습하며 킥킥거리고 있었어요. 소피는 제가 처음 배울 때 그랬던 것처럼 친구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저녁으로 피자 어때?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자 물었어요.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우리는 먹으면서 영어, 한국어 단어를 번갈아 쓰고 있었죠. 완벽한 문법이나 발음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저녁 식사 후 소피의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매주 하는 한국 드라마 시청을 위해 소파에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는 왕과 그와 똑같이 생긴 광대가 서로 바뀌는 이야기를 보고 있었어요. 소피는 재미있는 부분을 좋아했고 저는 자막 없이 얼마나 많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걸 즐기고 있었죠. 아빠, 드라마의 조용한 순간에 소피가 말했어요. 한국어가 너무 배우기 어렵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요?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부끄러워지고 있었어요. 아빠가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었어, 그렇게 말했어요. 소피는 미소 지으며 제 어깨에 기대고 있었어요. 가끔 틀리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거니까요. 순진한 아이의 입에서 나온 지혜로운 말이었어요. 5살 딸이 제가 50년 동안 배운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런던 여행을 위한 짐을 마저 싸고 있었어요. 1년 전에 썼던 가방과는 아주 달랐어요. 이제는 한국어 교과서, 교육 방법에 대한 메모, 심지어 수업에 활용할 케이팝 가사까지 들어있었거든요. 떠나기 전에 소피의 방에 들렀어요. 소피는 공책에 한글을 그리면서 각각을 다채롭고 특별하게 꾸미고 있었어요. 내가 없는 동안 많이 보고 싶을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소피는 한국어 단어가 정성스럽게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어요. 이건 아빠 여행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어로 아빠는 내 영웅이에요 라고 쓴 거예요. 조심스럽게 종이를 접어 지갑에 넣었어요. 인생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에는 모든 것에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떤 언어가 중요하고 어떤 언어가 중요하지 않은지 안다고 생각했었죠. 교육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도 안다고 생각했고요. 모든 답을 가진 교수였죠. 이제는 가장 좋은 선생님은 학생이 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배움은 기쁨을 가져올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생님이 불가능하다고 아직 결정하지 않은 아이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작아지는 미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말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들으러 가는 거였죠. 소피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언어에서 기쁨을 찾도록 도와주러 가는 거였어요. 한 달 후 저는 처음으로 아이들이 방탄소년단에 맞춰 춤추는 걸 봤던 그 유치원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영국의 첫 공식 어린이 한국어 프로그램 출범식을 지켜보러 온 거였죠. 교실은 한국어 단어와 그림이 그려진 다채로운 포스터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원을 그리며 앉아 한국 동물에 관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교육혁명의 일부라는 걸 몰랐어요. 그저 재미있게 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제 인생을 바꿔놓은 유치원 원장 헬렌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브라이언스 교수님?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여전히 그저 바보 같은 유행일까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 덕분에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죠. 우리 뒤 벽에는 영어, 한국어로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언어의 세계는 친구의 세계입니다. 그날 저녁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어요. 교사들과 학생들, 학부모들로 가득 찬 방이었죠. 제가 한국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에서부터 그것이 어떻게 영국의 교육을 변화시켰는지를 보게 된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강연을 마무리했어요. 한 나라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이건 나에게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하나의 진심 어린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뒤에 있는 화면에서는 케이팝 노래에 맞춰 춤추는 유치원 아이들의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분홍색 머리띠를 한 금발의 작은 여자아이가 한국어로 숫자를 세고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제 여정은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교수가 다시 학생이 되었어요. 비평가가 옹호자가 된 거죠. 여정은 계속되지만 이제는 열린 눈과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선생님들,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지혜를 갖게 되었어요.